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100세 시대 자산운용과 삶의 변화 그리고 대응 전략,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령화의 의미라든가 장수 리스크의 전체적인 우리가 구분이나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초점을 돈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스럽지 않으세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돈이 있어야 될까?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렇죠. 그런 거 안 해보셨죠, 그죠?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얼마 정도 있어야 내가, 노후에 내가 떵떵거리진 않더라도 내가 최소한 이렇게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누구나 다 고민하는 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혼부부들이 우리가 어떤 재테크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대부분? 그쵸. 부모가 집을 물려주지 않는 이상은 보통 결혼한 부부들이 가장 이제 인생의 모든 목표 자체가 어떤 거예요?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 노후의 그런 은퇴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라는 거예요. 돈에 있어서. 그죠?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현금 흐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내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든 은퇴자들의 꿈이 한때는 다 임대사업자였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부동산 월세 받는 게 다 꿈이야. 예? 근데 지금은 반드시 우리가 부동산도 잘못 사면 되게 고생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 샀는데 예를 들어서 세입자 분이 안 들어오신다거나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대출 이자 나가고 공실돼 있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내가 나한테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노후를 괴롭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금 흐름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금리가 좀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80년대나 이런 데 비하면 금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이런 감염병으로 인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이런 초저금리는 맞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좀 이렇게 분산 투자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저성장이 돼요, 저성장. 저성장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계속 영원히 고성장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 허허벌판에 큰 공장을 지으면은 직원도 뽑고 막 개발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 경제가 엄청 활성화돼요. 근데 다 져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바꾸는 게 뭐예요? 종업원 좀 바꾸고, 그죠? 사람들이 옆에서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기계 좀 바꾸고. 이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장은 더 많아요, 적어져요? 더 적어지겠죠. 그냥 허허벌판에 짓는 것보다는 있는 공장을 유지보수하고 바꿔나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뭐냐면 허허벌판에 공장을 짓는 단계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공장을 지면 또 어디다 갖다 줘요? 외국 가서 줘요. 이것이 우리가 기업들이 다 한국에서만 줬으면 좋겠지만,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까지는요, 한국 기업들이 외국 나가서 줬어요, 안 줬어요? 다 한국에 줬어요. 근데 그게 80년대 거쳐가고 90년대 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국내에서만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되면, 전 예전에 느꼈던 게 뭐냐면, 세계에서 여러분들 광고가 제일 비싼 프로그램이 있어요. 광고 단가가. 그게 어떤 거냐면 미국의 미식축구 풋볼 결승전이에요. 챔피언 결정전. 우리가 프로야구 같은 야구는 7차전까지 해요. 보통. 한국도 그렇고 미국 애들도 7차전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제 7번 하잖아요, 경기를. 근데 미식축구는 딱 한 판만 해요. 한 판으로 딱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 미국 사람들은 다 그날은 그거 보는 거야. 근데 거기에 딱 옛날에 저는 현대자동차가 광고하는 거 보면서 정말 감동했었어요.
야, 세계에서 제일 광고 비싸 단가 프로그램에 이제 한국 기업도 이제 메인 스폰서로 광고를 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어디다 줘야겠어요? 미국에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막 기업은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느끼기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잘 버는 기업들의 종업원들은 좀 괜찮지만 우린 체감이 잘 안 돼요. 왜? 국내 공장도 잘 안 짓고 또 외국 나가서 팔고 외국에 공장 짓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은 계속 좋아지는데. 이런 일이 나와서 어떤 기업이든지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글로벌 기업이 되면은 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되는 과정에서 국내의 고용 창출과의 상관 계수가 연관성이 떨어져요. 근데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높았겠죠. 그러면서 경제가 또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옛날 같은 성장이 아니니까 저성장이 되고, 또 저성장의 또 어려움이 뭐냐면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더 어려움이 가요. 항상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고성장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취업을 했던 사람인데, 저는 정말 대학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거의 꼴찌 졸업했거든요. 학점도 너무 나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삼성이나 그 당시에 이런 인류 기업들은 저는 못 갔죠. 서류장에서 아예 안 받아줬으니까 너무 학점이 나빠서.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중위권 그룹에서는 갈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학점이 나빴어도. 근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성장이 된다는 건 어떤 거 뭐냐면은 좀 약간 이거를 뭐 제 의견에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희망이 좀 거세되는 사회, 꿈이 좀 거세되는 사회예요. 꿈을 꾸기가 좀 어려워지는 세대예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젊은이들은, 되게 사회가 이 문제를, 오늘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그런 주제들을 자꾸 이제 좋은 집안의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이것이 고착화돼서는 절대 안 돼요. 사회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활력도 없어지고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고령화도.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그 고령화에 대해서 노후 준비를 재테크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뭐냐면 딱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도 현금 흐름, 둘째도 현금 흐름, 셋째도 현금 흐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걸 현금 흐름을 매월 어떻게든 내가 만들어낼 것인가에 나의 모든 초점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40대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40대지만, 제가 뭐 30대지만, 내가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되면 이때는 중요한 게, 내가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지 않는 이상은 이런 현금 흐름을 내가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정부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 지금은 그 정부나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해요. 선거 때마다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하게 돼요. 전 가만히 보면서 굉장히,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고령화의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거나, 이따가 또 저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거 보게 되면 저렇게 마구 줘서는 안 되는데, 저거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해야 되는데, 지금 당신들이 서 정치에 하려고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퍼주기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사람 정치인에 대해서 감시자가 되야 된다 생각해요. 많은 거를 약속하는 것이 결국은 거짓말이 될 거예요. 설사 거짓말이 아니라 그 실천을 하면 우리 후배 세대들한테 많은 짐을 짊어지게 해줄 거예요. 그도 우리 자식 세대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가 많은 걸 약속하지만, 제 생각엔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는 그 약속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베팅하는 게 맞다, 의사결정은. 설사 경제가 잘 돼서 정부 약속한 거 잘 되면 땡큐. 그죠? 아니면, 그래서 내가 위험을 생각하고 최악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천재 수학자죠.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파스칼, 팡세라는 수상 논문, 에세이를 썼던 그 사람이 이제, 뭐 전 종교인이 아니지만, 뭐 종교가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을 믿는 것이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안전하다.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현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내가 신을 안 믿었어. 근데 죽고 나서 딱 그 다음 세상에 가봤더니 신이 있는 거야. 그럼 난 박살이야. 나는 내 인생은 그냥 내 다음 인생 꽝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신을 믿었어. 근데 다음 세상 딱 갔더니 신이 있어. 그럼 정말 대박이야, 이거는. 근데 또 갔더니 신이 없어. 그래도 나는 잃을 게 없다. 그래서 이거 정부가 이렇게 뭐 약속한 것이 안 지켜질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나중에 세금도 좀 안 올린다고 그러는데 뭐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믿는 거죠. 더 많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해주면 난 좋고. 근데 전 마지막에 정부 약속을 못 지키면 일본처럼 나는 잃을 거 없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연금이나 절세상품 같은 것들을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연금이 가장, 그쵸? 그런 상품들 접근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장수 리스크를 다시 한번 이제 경제적 의미로 왜 현금 흐름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예요, 오늘은. 장수 리스크란 예상된 평균 수명보다 내가 어느 정도에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수명이 더 증가해서 내가 생각보다 더 오래 살아서 발생 가능한 생기는 개별 경제 주체들, 말해서 더 돈이 필요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 자체가 순수한 의미의 경제적인 의미의 장수 리스크예요. 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여쭤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대다수의 분들은요, 딱 질문 던지면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한 85세 정도 되니까 그때까지 살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성들은 더 일찍 죽으니까. 그죠? 나는 우리 마누라보다 일찍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대 수명이라고 그래요. 기대 수명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지금 0세의 아이들이 몇 살까지 살 거냐는 그 예측치예요. 예측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항상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해. 늘어납니다, 계속. 현재 그걸 우리가 이제 남성은 80.5세, 여성은 86.5세. 대략 6세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남성이 이런 면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거죠. 여성들이 좀 모진 거죠. 이 생명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저는 생물학 잘 모르지만 번식을 책임지는 주체가 훨씬 더 유전적으로 우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염색체가 XX잖아요. 남자는 XY고. 그래서 유전병도 여성보다 남자들이 더 많죠.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이것도 모르죠. 이것도 제가 알고 있는 지금 그런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기대 여명이라는 걸 봐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우리 40살이다. 그러면 평균 수명 말 그대로 그냥 평균인 거예요. 아기 때 죽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40대까지 일단 살아남은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40살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을 확률을 보는 거예요. 언제 죽을까? 이게 더 현실적인 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더 오래 사세요. 날 빨리 깨우쳐야 돼요.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사는구나. 그래서 현재는 뭐냐면 여성들의 지금 우리 60세 여성들의 기대 여명이 88.2세예요. 거의 90세예요. 남성들은 83.4세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여명 28.24인데 나이로 계산해 보게 되면 합한 60세를 또 더해야 되니까. 그죠? 28.2에다가 60세를 더하게 되면 88.2가 되는 거죠. 그죠? 남성은 60에서 23.4를 더하면 83.4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 기대 여명이 10년 단위로 계속 2, 3년씩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도 만약에 40대 여성들인 경우에는 대략 90까지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 90세까지 몇 퍼센트 정도 살 것 같으세요? 거의 절반 이상이 40대들은 90까지 최소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 40대다 그러면 40대 초다. 그러면 난 90까지 산다고 살고 아마 100까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90까지 사는 게 와 장수네. 그게 아니라 흔한 일인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점점 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젊어질수록 기대 여명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 50대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한 85세 돌아가셨으니까 난 35년 이후에 돌아가겠네요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50대 여성분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 30%까지가 25에서 35%까지가 90 넘어까지 사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제 생각엔 거의 90까지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나 2명 중에 1명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현금 흐름에 대한 생각들을 그 기간을 더 늘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 계산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25배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요것이 어떻게 짜는지 그런 구조적인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단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월 생활비로 100만 원씩 받고 싶어. 월 100만 원씩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100만 원 있으니까 난 100만 원만 내가 더 있으면 나는 월 100만 원씩만 나오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죠? 궁금하잖아요, 이런 게. 그럼 내가 이제 월 생활비 100만 원에다가 12개월을 곱하면 120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25를 하면 3억 정도 나와요. 그럼 이게 뭐냐면 30년 동안 내가 3억 원을 매월 100만 원씩 쓰면 30년 동안 이 돈이 원금이 남는다는 게 아니라 돈이 고갈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고 내가 60세라고 가정하면 90세까지도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계산식 보여드리면 그러면 원금은 남아?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제는 그거는 젊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는 원금을 깨면서 사는 거예요. 안 깨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깨먹고 사는 것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3억 원이 있으면 내가 국민연금 만약 100만 원 받고 내가 일해서 100만 원 벌고 3억 원 가지고 내가 매월 100만 원씩 인출하면, 그죠? 뭐 국민연금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일은 이제 70 몇 세까지 하다가 이제 멈출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략 어떻게 돼요? 300만 원씩은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뭐죠? 주택연금도 나 활용하고 싶어. 그리고 주택연금을 넣어서 100만 원치 찾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400만 원을 조합할 수 있겠죠.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것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미국 애들이 이런 거를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나왔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75배의 법칙은 4% 법칙과 같은 거예요. 4% 법칙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3억 원이 있으면 3억 원에 4%, 1200만 원이죠. 그죠? 4%니까. 1200, 월 100만 원이에요. 똑같아, 25배 법칙. 그러니까 그럼 내가 1년에 1200만 원을 4%를 내가 찾아요. 그래서 내가 매월 써요.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해요? 이 1200만 원에다가 물가 상승률이 오를 수 있을, 물가가 뭐잖아요. 물가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화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가가 2% 올랐으면은 거기 2%를 추가로 돈을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연도에는 무조건 4%를 찾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찾았던 4% 그 돈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속 매년 내가 인출을 하면 30년 동안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돈을. 그걸 내가 뭐 5억 갖고 할 수도 있고 3억 갖고 할 수도 있고 1억 갖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몇 개 붙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은퇴 시점에 4%를 인출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미국의 이제 윌리엄 뱅겐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좀 보급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억 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10억 원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10억 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은퇴 첫 해에 4천만 원을 찾는 거예요. 4%니까. 그 다음에는 4천만 원 더하기 물가 상승률. 물가가 얼마 올랐느냐. 뭐 2% 올랐다. 맨날 발표하거든요, 정부에서. 요즘도 지금 그 미국 증시가, 미국 맨날 물가 때문에 난리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을 거니까 주식시장에서 출렁출렁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매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화폐 가치를 보호하면서 이 돈은 몇 년까지? 30년까지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뭐 5억을 시작할 수도 있고 3억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세 번에 주식과 채권 투자 비율이 50대 50이에요. 이게 미국이에요. 한국 주식을 하면 안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201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주식시장 수익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와 같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샀을 때 우리 인덱스라고 그러거든요. 코스피 지수. 그다음에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100대 기업으로 만든 지수. 코스피 100. 그다음에 200대 기업을 만든 게 제일 많죠. 코스피 200. 이런 걸 쓰거든요. 코스피 200. 이 지수가 201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누적으로 내가 11년 동안 이 인덱스 지수에다 투자했었으면 몇 퍼센트가 났을까를 따져봤어요. 좀 슬펐어요. 한 15에서 17%예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나누면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안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사실은 이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에요. 근데 미국을 대표하는 게 S&P 500이에요. 지수가. S&P 500이란 건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에 500대 기업을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통째로 산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인덱스예요. S&P 푸어가 S&P라는 것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신용평가회사. 우리가 외환위기 때 뭐 한국 국가 등급 떨어뜨리고 말하잖아요. 그런 걸 했었던 S&P라는 신용평가에서 만든 미국의 대표적인 500개 기업으로 만든 그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워렌 버핏 옹께서도 이거 개인 투자도 이걸 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 S&P 500 지수는 200년간 올랐어요. 그 제가 오늘은 그 투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준비를 안 했는데, 근데 S&P 500은 11년 동안 몇 퍼센트 올랐느냐? 요즘 막 주가 떨어지고 난리치는데 미국에도. 왜냐면 260% 정도 올랐어요. 그럼 이게 3배 반이 넘어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이게 또 배당금도 줘요, 매년. 한 1.5% 정도 나와요. 그 1.5%씩 11년간 받고 매년. 요즘 이거 이제 뭐, 물론 이제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4번 나눠줘요. 1.5%를. 좋죠? 4번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 배당금까지 다 계산해 보게 되면 거의 4배 가까이 나온 거예요. 11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S&P 500 인덱스 산 거야. 그냥 ETF 같은 거.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뭐 종목도 안 골랐어. 다 알아서 얘네들이 골라줘요. 500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시대가 바뀌면 종목도 바꿔줘요. S&P 500에 대해 알아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워렌 버핏 동이 이걸 투자하라, 개인들은. 이걸 장기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 쓸데없이 니들 막 주식 종목 고르지 마라. 못 번다. 돈 벌기 어렵다. 그리고 수수료도 싸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그 S&P 500에 50%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한 거, 이 포트폴리오 딱 짠 거예요. 이렇게 짜서 만약에 내가 10억 원이 있으면 5억 원의 S&P 500을 사고 5억 원은 이 채권에 딱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채권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배워두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 뭐 내가 이제 5% 이상 내가 뭐 채권 아니지만 5% 정도 나는 그 받으면 만족해. 이러신 분들은 은행 예금하지 마시고 증권사 가서 채권 사시면 돼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딱 집사람이 이제 뭐 적금 만기 탄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채권 얘기를 해서 채권 지금 뭐 주식도 많이 깨먹었으니까 그래서 야 그냥 우리도 현금 좀 갖고 있자 해서 뭐 하라 했더니 채권 괜찮은 것 같다, 금리가. 그랬더니 딱 봤더니 5.8%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많이 줘도 5% 안 줍니다. 예금은.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에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너무 거래가 쉬워져서 여러분들 장외 채권이라고 그래서 이런 소액 채권을 개인들이 10만 원, 20만 원 하고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채권을 이제 사실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큰 회사들 사면은 뭐 이런 거죠. 요즘 뭐 나온 것 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죠. 신한금융지주에서 발행한 채권이 망하겠어요? 그죠? 괜찮죠. 뭐 예를 들면 한전에서 발행한 채권의 최근에 5%가 넘었었어요. 한전이 적자 기업이지만 한전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망하기 못해요, 거기는. 그럼 전기 어떻게 하려고, 전 나라를. 네? 그래서 한전은 신용등급이 높아요,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 준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뭐 주식에 상장되어 있지만, 뭐 여하튼 그래서 채권에 반반 넣었다는 그렇게 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주식에서 문제가 생기잖아. 너무 많이 떨어지면 어떡해? 그잖아.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어떤 게 또 보장되어 있는 거냐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1920년대 대공황이에요. 미국 국민당 4명당 1명이 실업자였었어요.
옛날 여러분들이 미국 흑백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밥통 들고서 급식소에 줄 서 있는 게 있죠. 그게 대공황 때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제일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당연히 10년 동안 헤매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요즘처럼 10년 동안 크게 보게 되면 뭐 이게 지수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즘 고민되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70년대 서기파동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서기파동이 났을 때 그때 주식시장이 10년간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아까 금리도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런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는 금리를 올릴까요, 낮출까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금리를 낮춥니다. 왜요?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돈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갖고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 돈 갖고 예금에 그런 넣으면 거의 돈이 다시 들어오니 그러지 말고 금리를 낮추면 이 돈 갖고 내가 잊어받아서 뭐해? 애나 돈이나 술이나 먹자. 해외여행이나 가자. 이러거나 여행을 가자. 아니면 야 잘됐다. 금리 사서 이번 기회에 집이나 사자. 오 금리가 낮아지면 야 주식시장 좋아지면 주식이나 사자. 이거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거나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서 금리를 어땠어요? 전부 다 모든 나라가 급격하게 떨어뜨렸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을 풀어요? 안 풀어요? 풀어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어렵냐?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어떻게 돼요? 이번에 그런 결과 나온 거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오르죠. 동일한 물건을 사려면 돈의 양이 더 많이 필요해졌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물건 대비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집값이 올랐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집값 대비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집값이 2배 올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값 대비 화폐 가치가 몇 배로 떨어진 거예요? 예. 2배 이하로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걸 우리가 주어로 쓰느냐예요. 이거 부동산으로 주어를 쓸 거냐, 화폐를 주어로 쓸 거냐. 우리 지금 화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그럼 경기가 딱 침체가 됐는데, 그럼 원래는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야 되는데, 플레이션이잖아. 물가가 원래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 작아가잖아. 힘든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립니다. 네. 금리를 올리면, 내가 돈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야, 돈 쓰지 말고 은행 갖다 빨리 넣어야 되겠다, 내가. 얘가 뭐 돈을 걷어들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열심히 풀었다가 지금 이제 물가 오르니까 금리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찌 보면 참 우리나라 같은 나한테는 슬픈 거죠. 미국 애들 완전히 자꾸 이기주의거든요, 요즘. 지들 경제만 생각해. 그래서 달러만 강세고 다른 나라 통한 다 약세야. 옛날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환율이 생길 때,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환율이 생길 때 일본 엔화가 올랐었어요. 요번에 일본 엔화도 안 올라. 다 미국만 강세야.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대공황이나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4% 인출의 법칙에는 이런 시기까지 반영을 한 거예요. 이런 시기가 오더라도 미국 S&P 500 ETF와 그래서 채권에 반반씩 투자해놓고서 4%씩 인출하면 30년간을 뻗칠 수 있어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냐면 금리가 계속 낮지 않으면 여러분들 금리가 이렇게 훨씬 더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께서 예금하게 되면 반드시 돈이 고갈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3% 이자 받으면 여러분도 언젠가 돈이 고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서 어떻게 인출할 거냐를 고민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같은 원리인데, 그거에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러면 내가 4%, 25% 해도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까 봤지만, 일단 국민연금이 있어요, 일단. 국민연금은 강제저축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국민연금이,
나중에 건강보험료 합산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 야, 니들, 야, 연장해서 받으라고 그랬는데 받았더니 나 갑자기 우리 자녀의, 회사 다니는 우리 자녀의 피부양자 들어갔었는데 독립돼가지고 뭐 한 달에 20만 원씩 두들겨 맞으니까 뭐하러 내가 그럼 더 넣냐 이거죠. 이런 식의 이제 불만들이 나오시는데 그것이 이제 뭐가 맞냐 틀리냐는 이건 이제 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불가피성은 제가 아까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힘들게 되면 복지는 정치인들은 많은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건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 근데 국민연금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이건 제도예요, 상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연금이 제일 좋은 거는 죽을 때까지 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죠? 중간에 돈이 떨어지는 걸 내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가가 오르면 물가에 돈을 맞춰줘요, 안 맞춰줘요? 맞춰줘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비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주는 그런 상품을 뭐 은행이나 이런 증권사나 민간 금융기관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거 만들면 파산해요. 그런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국민연금은 제도예요. 그럼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만약에 우리가 그냥 민간금융에서 그걸 못해.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냥 여러분들 넣으시면 그냥 꾸준히 넣으시는 게 가장, 어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는 거고, 아니신 분들은 적은 금액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넣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국민연금 넣으면 거기서 내가 이제 하나 나오죠.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현재 안타깝게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가 2005년도부터 퇴직연금 제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퇴직금 제도는 우리나라는 법정 퇴직금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거예요. 퇴직금은. 그래서 무조건 회사는 줘야 돼요. 그 12분의 1에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에 그 12분의 평균치에 12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평균 연봉의 한 달치 급여 정도가 퇴직금으로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1년 지나고 나면. 그럼 법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정부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퇴직금을 빼가지고 이거 노후자가 많이 쓰고 딴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연금으로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외국처럼.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 퇴직금을 회사 밖에 적립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회사가 그럼 망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돈은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게 만든 거죠. 그게 퇴직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도 내가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깎아줘요. 퇴직소득세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 밑에 깔고 퇴직금 받는 거 퇴직연금 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여서 개인연금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잖아요. 이런 거 내가 열심히 가입을 하고, 예? 이런 것도 내가 고민스러우면 그냥 S&P 500 ETF랑 그다음에 채권 그냥 사면 돼요. 고민하지 마. 아니면 어려우면 나 예금 반 넣고 포트폴리오 이렇게 심플하게 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연금 자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내가 받을 거고 퇴직연금에서도 내가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좀 덜 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연금 지금 세액공제 받고 나중에 이제 연금소득세 조금 내거든요. 받을 거고. 이것도 부족한 사람들은 뭐죠? 주택연금을 활용하고. 그러면 생각보다 꽤 많은 금액을 마련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 제도도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왜 좋아요, 그게? 물론 좀 불만 있으신 분도 계신데 제가 보기엔 제도상으로는 되게 좋은 제도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걱정스러운 게 이 제도가 너무 유지될 수 있을까 너무 좋아서 왜 좋은 제도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줘요. 핵심이 죽을 때까지 줘요. 나는 은퇴 파산 리스크를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주니까. 두 번째, 집값이 떨어져도 처음에 약속한 금액을 줘. 물론 오르면 내가 오르면 내가 손해도 아닌 거지 사실 이건 나중에 왜냐하면 다 하고 나서 돈이 남아 집값이 그럼 그거 상속이 되거든요.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가격 하락의 리스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정부에서. 난 안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오르면 내가 좀 불편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더 무서운 게 가격이 하락하는 거거든. 가격 하락해도 내가 가입 시점에 연금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 설계가 가능해지죠. 국민연금, 주택연금 내가 이 연금만 잘 내가 세팅해놔도 많은 것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자산이 있어요? 수익성 부동산. 이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식 중에서도 배당 주식 같은 거.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매월 배당금을 주는 기업들도 있어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1년에 한 번 줘요. 그 다음에 뭐, 꽤 열심히 주는 회사, 삼성전자 같은 회사 그래도 분기 배당을 해요. 미국은 기본이 분기 배당이에요.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매월 배당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을 배당 날짜를 보고 골라서 하는 거야. 내가 이제 투자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거보다 이제 리츠 같은 거. 부동산 임대업에 내가 강남에 저 빌딩이 있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 가다 보니 강남에 큰 빌딩들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빌딩 다 누구 거였냐면 대기업 사옥들이었어요. 요즘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건물들을요? 펀드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펀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그거 사고 받은 임대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내가 조합해야 돼요. 연금과 뭐 부동산 임대 하시면 임대하셔도 되고, 근데 내 금액에 맞게끔 내가 뭐 5억이면 5억, 3억이면 생각해서 내가 이런 걸 조정을 해서 현금 흐름을 다양한 쪽에서 계속 들어오게 하는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거죠. 뭐 하나 가입하면은 다 해결돼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자, 이제 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은 중요한 겁니다. 연금은 이제 10년 이상 장기 자산이에요.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고, 뭐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세제 혜택을 주니까. 이거는 운용할 때도 주고, 찾을 때도 세제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정부가 약속할 것이 점점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약속은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건 여러분들께서 교과서적인 얘기니까 좀 읽어보시고,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한국과 일과의 국가채무인데 제가 뭐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도 그렇고 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개혁이 언젠가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죠?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빚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복지비용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복지비용은 가계로 얘기하면 고정비 같은 거기 때문에 줄이기가 어려워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자산 운용하시면서 해외 투자도 포트폴리오를 해외에도 일부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S&P 500 사시는 게 전 가장 심플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저것 내가 그 전문성,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미국이 금융위기가 왔어요. 미국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근데 미국 달러는 오르고 우리나라 원화는 떨어졌어요. 웃긴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을 때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외환위기 때는. 근데 2008년에 미국 애들이 잘못했는데 이때도 또 원화 가치가 떨어져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왜 그럴까? 2008년에 미국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우리 생각하기에는 쟤네가 못했으니까 쟤네는 달러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원화나 뭐 위안화나 유로화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돼요. 달러가 더 올랐어요. 왜 그러겠어요? 야, 미국이 어려우면 딴 나라는 더 어려울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저렇게 어려워지면 딴 나라는 더 어려워지지 않겠어? 더 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국의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우리나라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위험을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 구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달러 예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달러 예금이라 그냥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은 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막 고민스럽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내 자산을 투자를 할 때는 다른 나라 통화로도 갖고 있는 걸 해야 돼요. 특히 노후 자금들은. 한꺼번에 많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기자 생활하다가 그만두니까 너무 좋은 게 신문이 그렇게 너무 재미난 거예요. 왜냐면 그때도 신문을 매일 봤는데 그때는 일 때문에 보다가 이제 신문을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보니까
그때 저희 아들이 되게 꼬맹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커서 말도 안 듣지만 얘가 이제 딱 그런 거예요. 딱 어디 자기가 돈 벌어갖고 엄마는 차 바꿔주겠대. 그럼 아빠는 그랬더니 아빠 신문 사줄게. 주말에 막 신문 싸놓고서 막 일주일 다 보고 앉아있으니까 뭐 책 읽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제 읽다가 제가 그때 읽었던 글 중에 하나인데 너무 글도 잘 쓰시고 내용이 너무 좋고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만한 주제라 이게 좀 오래된 글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흔을 눈앞에 둔 이게 10년 전에 나왔던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학교 정년퇴임을 하던 선생님이 쓰신 글이에요. 오늘은 큰딸이나 막둥이 아니면 고향 친구나 옛 동료 어디선가 전화 꼭 올 것만 같았다.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은근한 기대와 즐거움으로 기다리던 참이었다. 가끔 애들로부터 전화가 올 때면 여기 애들도 다 효자예요. 보니까. 엄마에게 자주 전화해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냥 묻어버린다. 아내는 5년 전부터 감염 치매 증세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가족 관계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부부 둘이 사는 가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후에 어려워지신 분들 얘기입니다. 얼마 전 음악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 개성의 고향을 두고 단신 월남했던 그였다. 60이 다 되도록 전세치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간호사로 독일에 간 처제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을 장만했다고 한다. 그렇게 우리를 초청 기뻐했던 그는 고통스러운 노후를 맞았다. 의리성을 하던 사이에게 자기 집을 담보로 내놓았다가 집이 넘어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는 자녀 리스크. 그 다음에 연금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네, 죽을 때까지 나오는 이분들이 연금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항상 이게 짠해요, 저는. 누구나 늙는다. 그러나 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았다. 그러고 보니 모든 게 후회뿐이다. 65세 정년퇴직. 이때 65세까지 선생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65세 정년퇴직하고 직업 없이 산 게 벌써 20년이다. 지금이나마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 무엇을 남기고 떠날지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무엇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